신익기 선생이 돌아가실 때 그 수행하고 갔던 조카 비서 역할을 했던 신창회 선생 책을 두껍게 신익기 선생의 회복 얘기를 담아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어른의 그 차남이 오시고 또 따님이 오셨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 따님께서 아버지가 남기신 얘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참 궁금해요. 신익기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께서 혹시 남기신 말 가운데 혹시 따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말씀 가운데 어떤 걸 기억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웠고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면 돼요. 할아버지는 제가 그때 크게 말씀하세요. 4-5살 때 그 전에 할아버지한테 효자동에 가면은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개관식 갔다 오셨거든요. 사탕을 사갖고 오셨어요. 사탕. 한국에 없는 사탕. 한국에 없는 사탕. 지금 막 영화 그림 언니 이 가사 실습은 가정부장에 있었던 저한테 사탕을 너무 먹어서 그래서 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신익기 선생이 손녀 딸에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탕, 그것도 그 사탕이 무슨 사탕인지 지금 아마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 아드님은 어떠세요? 아드님은 그 신창회 선생의 아드님은 어떻게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제 그 해공 양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조선 말에 태어나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억이 남는 거는 사람 다 저잘난 맛에 산다고 했어요. 남대문 지게꾼이나 장관이나 다 저잘난 맛에 산다. 저는 이제 어느서는 아주 멋있는 한무들 써가면서 이렇게 좀 멋있는 말씀하시지. 이게 무슨 우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더라고요. 사람은 다 저잘난 것에 산다. 다 남들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있어요. 이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꿰뚫고 계셨는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 조상이지만.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은 우남 이승만, 해공 신익기 두 분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받아서 오늘은 처음으로 해공 선생을 우리가 조명을 해봅니다만 민주당의 아버지예요. 해공 신익기 선생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우파 보수로 가둬놓을 게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박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소중한 자리에 어느 때보다도 참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이 따님의 부분 되시는 경풍지학의 우리 상인공원이세요. 지춘호 회장이 많이 도와주셔서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해공 신익 선생님 56주기에 가서 비가 차차는 비가 오더라고요. 눈물 젖은 그런 북한산의 신익기 선생님 묘소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지금부터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키기 위한 기업하신 분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기념사업회 이화장을 사랑하시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노스페이스 성기학 회장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반갑습니다.
성경 회장님, 성경 회장님, 내가 본 이승만 대통령 제일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내가 본 이승만의 매력. 저는 이승만 박사께서 상당히 호스타일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사실은 그 이화당 이웃이 되고 우리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는 방식을 보고 저는 내가 여태까지 들은 바가 다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뭐 한 가지 제일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 소위 사사의 개헌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모두 사사의 개헌이 나쁜 거다 하는 얘기만 모두 했지 그 안에 담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민 이 경제 자유경제 이걸 시장경제를 거기다가 정말 헌법에서 좀 부진했던 거를 새로 싣게 되는 거를 잘 못하게 잘 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를 갖다 실행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하도 글씨를 잘 쓰셔서 저는 좀 글씨가 어디든 있으면 살려고 저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별다른 드리는 말씀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스페이스 입자는 수목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노스페이스 없는 사람이 없죠? 이승만 대통령과 해공 신익기 선생 두 분이 마련하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꼽아보십시오. 대통령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실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현 주소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지금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도 잠시 인사를 드렸던 소설 목민심서의 작가이신 황인경 작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 소설 목민심서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황인경 작가님은 아까 하신 걸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고인경 대표님의 이제 강의 내용을 들을 텐데요. 저희가 아까 고인경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잠깐 그 대표님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탐험 대장과 한국 에베레스트 원정 대장이었던 산악인이자 탐험가이십니다. 파고다 외국어 학원 뭐 안 다녀보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자제분들 포함해서 파고다 외국어 학원을 창립해서 우리나라를 영어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셨고요. 우리 우남 산악회와 트러스트 포럼을 발족시켰던 주역 중에 한 분이십니다. 현재는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학자도 아니고 또 정치에 몸을 담았던 적도 없는 보통 국민으로서 우리 정치 변화를 주권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정치력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관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아시는 것 같이 동양적인 사고로는 다스릴 정, 다스릴 치, 법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다스린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기원전에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이런 공동체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활동이라고 큰 변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시대가 변하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대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는 사회적인 가치를 분배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주소와 국민의 인식조사를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이념 갈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금년도 1월에 작년도에 주민등록 인구수는 5,133명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40대, 50대와 60대, 70대가 거의 같은 숫자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50% 이상이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사망자 수의 40%에 해당하는 15만 정도가 60대 이상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3년 동안에는 45만 명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봤을 때 특별히 60대, 70대에는 보수의 인구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40대, 50대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말에서 우리 정치력이 그게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정당 정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거대 양당 중심의 대개주의 정치 구도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의 비례대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매우 부족하는 인식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마이클 샌더라는 미국 정치 철학자가 한국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의 정치가 73.6%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은 26.4%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보다 정치가 불공정하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일부에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 10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도 야도 포퓰리즘에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는 50년 전에 발표된 일본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집필 논문을 발표했는데 대중은 권리만 주장하고 엘리트가 대중의 위로를 맞추려 할 때 그 사회는 자살 코스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50년 전에 발표했는데 이제 다시금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이 지금 자살 코스로 가고 있다라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980년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5배의 이런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5대 경제대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런 대폭적인 이런 포퓰리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되어 가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분은 에바 페론인데 I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를 부른 페론 부부인데 이분들이 50년 전 대통령이지만은 이 페론주의는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치와 경제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은 극단적인 갈등 분열 현상입니다. 좌와 우라든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과 여 호남과 영남 노화사 이런 등의 이런 모든 분열 현상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리하게 만듦이 어두워서 호두 정치를 일삼으면서 금도를 넘어서는 갈라치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 간에 이미 협정된 이런 협약까지도 갈라치기로 하면서 한쪽은 친일파로 한쪽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국가 간에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자기 정당 정치의 정략에만 눈에 어두워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념의 혼란 현상입니다. 표현이 되는 자유를 빙자해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부정한다든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일이 다반사되면서 국가 이념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공화국과 함께 민주주의가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힘으로 도입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이루어진 우리의 민족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 조선 대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없었던 나라였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표치하고 있던 일본군을 점령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의 승전국인 소련은 북한에 들어오면서 조선인민을 해방시켰다고 해서 해방군이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했고, 또 남한에 들어온 미군들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일본군을 점령했다는 점령군 Occupying Force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정략적으로 이렇게 잘못 유도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갈라치기에 희생당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이념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형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한은 3대가 세습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하는 특수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을 편드는 우리의 종북 세력이 현재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런 좌파 정파의 끊임없는 악의적인 프레임 선동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로,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자로, 이명박 대통령 부패 정치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아바타로 이렇게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고식화되어서 젊은이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에 제동을 걸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역대 최악의 지도자로 낙을 지킬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가 이런 싸움판에 선동권이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상, 모략, 거짓, 선동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대를 악의적인 프레임에 가두어서 승리하는 우리 정치 현실을 타파하는 여야의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소통부재 도시자로, 자식이 있으면 자식 스케로, 자식도 부인도 없으면 측근 비리로, 경기가 좋으면 2배 스캔달러, 어떻게든 악의적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현실을 타파하는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 현상입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4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북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 사업, GTA의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억 배상금을 국가로 상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는 교육피아가 있고, 또 이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부패 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슴지 않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부정부패의 요인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마약 타독 현상입니다. 하루에 70건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말기 증상에 공통된 점은 마약 타독과 성유일비의 파괴입니다. 동성애가 화두인 것은 대세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성애를 자유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70건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고 있는 시점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약 위험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들면은 결과적으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출산율은 0.65명입니다. 가임기에 있는 100명의 여성이 65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100명, 여자 100명, 200명이서 새로운 인구 65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 국민건강과 보험제도의 파국 현상입니다. 인구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구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서 더 이상 더 건강보험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취약층의 정신질환자 증가수는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건강 사망 원인 중에 제일 큰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정치력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번째는 우리의 민주주의 개념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민주화는 괴물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로 폭력의 민주화 운동이 되면서 가담자는 각종의 혜택을 누리고 이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배 타고 놀러 가다 난상으로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달라고 하고 있고,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들면은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등불을 빼먹는 찰나 이기주의적인 본질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있습니다. 정치력이 작심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국가 안보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정권의 국방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전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이거 말씀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내와 국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정상회담을 선사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일부왕을 교묘히 갈등 관계로 몰아갔고 전환해서 친중 진북의 민주해방 노선을 연결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북미 대결이었습니다. 현재는 남북 대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사태 악화를 막을 어떤 안전장치나 중재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허물어졌고 남북 간의 연락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03년 청년 이승만의 사회 모습을 받고 한성가운데서 드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한태영 부통령과 옆집에서 살았습니다. 한태영 부통령께서는 나이가 상당히 드셔서 간혹 우리 집에 연못에 오셔서 물고기 노는 것을 보시면서 저희 선진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 이승만이 자기가 청년 이승만 감옥에서 구해내는데 많은 일들을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청년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풍전국에 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그림을 왜 소개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98 수복이 되면서 48 수복이 되면서
그대로 북진을 하면서 황해도 신천을 유행군들이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천에서 물론 도망가는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도자들이 공기를 일으켜서 좌파와 우파가 심각한 이런 사육전을 벌였습니다. 3만 5천 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바로 공산당은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냐면은 미국의 사주로 북침한 남한이 미군들에 의해서 자기네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했다는 이런 얘기를 국내에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실의 여인들과 어린이까지 있는 것을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저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한 6년 전에 그 도슨트가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미군이 한국인의 학살 장면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면전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자기네들 매뉴얼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유명한 공산당원, 그때 그 사르트르가 가장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북침을 했다는 만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공산당원이었었는데, 그 공산당원이 같은 공산당원인 피카소에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 그것을 믿고 이런 작품을 1950년대에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그때 한 6년 전에 문광부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술관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정화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못해 2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개된 사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정치사에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후배 정치인들이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또 정치인들에게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1959년도에 81불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3,745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5천년 역사 중에 이 정도로 이렇게 발전된 이런 국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만에 로마 제국도 망했고 또 90년 만에 몽골 제국도 망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사회적인 심각한 현상 때문에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구 유세를 마치고 한강 백사장의 유세를 끝낸 후에 1956년 5월 4일 날 순천에 운행하는 호남열차 안에서 그의 보좌진들과 함께 그때 제3대 대통령의 라이벌인 이승만 박사를 향해서 야당 지도자인 해공 신익희 선생이 그 보좌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인물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만큼 그분이 대통령이 그만두고 하야하더라도 그분의 거물만을 들춰내서 흠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적도 인정해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터키 케말 파시아 모양으로 영세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남이 해야 할 경우
버림뿐만 아니라 별의 장래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 80세가 넘으셨고 해공신 이태 선생은 62세 젊은 이런 정치 지도자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라이벌이요 정적인데 그를 훨씬히 넘으셨는데 정권 교체만이 나라와 결을 살리는 길이며 건국의 공이 큰 이승만 박사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보좌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6.25 사변에 참아해서 나라를 건져낸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정치인들이 막말, 혐오, 증오, 적대시, 중상모략, 가짜뉴스, 거짓 선동 등을 몰아낼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업적으로나 건국의 위운으로 보나 좋기 민족의 영웅인 것이 틀림없어 국부칭호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지경까지 되어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분의 정신으로서 청렴성을 누구보다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금도 있는 또 지성이며 양심이었던 해공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7세기의 과학혁명의 선구자 아이잭 뉴턴의 말을 통해서 발전하는 우리 정치의 작동 원리를 대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걸 미국에 살면서 느낀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큰 칼 쓰고 10kg 족쇄 메고 하기 전날 감옥에서 엄청난 박달복이라는 사람한테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Save my country, save my soul. 아까 소개했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꿨던 이승만. 자, 이번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바꾸기 전에 제가 너무 네. 고인경 대표님의 강연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청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예술공연고등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여의도에 많이 계셔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자, 이제 3분 발언이죠. 네, 이번에 이제 3분 코너가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뉴스 앵커로도 또 스포츠 앵커로도 많이 인기를 얻었던 분이고 스타 앵커. 맞습니다. 스타 앵커죠. 네. 또 원칙주의적인 그 아나운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외모로도 인기가 많았던 분이에요. 최대현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최대현 부장. 자, 박수 크게 보내주세요. 갑자기 준수한 외모라고 인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 크게 혼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자란 후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선배님들만큼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쟁이 아나운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들을 워낙에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고민만 좀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4월 10일에 크나큰 패배를 당했는데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바로 제가 최재형 의원님께 드리면은 최 의원님께서 사실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감히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4월 10일 패배 이후에 고민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설득, 그리고 어떻게 설명. 이 두 가지를 좌파들은 우리 보수 우파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너무너무 잘 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국민들에게 설득과 설명을 해왔던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가장 보수 대한민국을 빛내왔던 대통령 세 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요즘 이제 우파로 전향해서 정말 이번에 비대위 위원장으로 올라갔다가 뭐 중간에 난망하긴 했지만 민경호 씨라고 있습니다. 민경호 씨 같은 경우에 이 좌파에서 서울대 시절부터 아주 브레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민경호 씨가 범민련 사무총장 출신인데 그 민경호 씨가 딱 평가하겠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이뤄낸 최고의 업적은 이승만을 쓰러뜨린 것이다.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대 대통령 수행평가 잘못한 사람들 1등 이명박 대통령, 2등 전두환 대통령, 3등 노태우 대통령, 4등 김영삼 대통령, 5등 이승만 대통령. 차마 박정희 대통령 공격할 수가 없었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잘한 일이 많은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잘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 이게 2015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금 한 9년 정도 지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변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순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좌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이 북한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의 건국이 정당해지면 질수록 북한만 부정될 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중국 세력들은 북한을 증명을 해내야만 합니다. 북한이 조선의 적통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짓을 합니까? 고종을 계몽군주로 포장을 하고 민비를 국물하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왜요? 조선을 띄워야 되니까요. 조선을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로 만들어야지 조선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북한,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이 땅의 적통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손잡고 그래서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좌파가 여태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린 짓이고, 왜 그런 짓을 벌려야 됐는가? 김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고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을 만들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교조를 만들어서 우리의 역사 교육을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교수들을 갖다가 입을 닥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짓을 했던 게 대학생들이 다 꼬셔서 매번 시위하고 어떻게를 연구했던 게 좌파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승만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에 의해서 교육됐던 모든 내용들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정책선을 뭐로 규정했습니까? 신익희 선생님하고 같이 만든 대한민국에서 뭐로 규정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닌가요? 근데 그게 모조리 다 지금 부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지금 민민주주의로 개조가 되면서 자유란 말이 사라지는 일을 대놓고 문재인이 5년 동안 벌렸다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 답답한 게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엄단하지 못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동시에 MBC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말 피나게 싸웠죠.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해고당한 직후에 펠렌드마이크에 가서 5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고 그게 제 몸에 좀 데미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암 수술로 1년 동안 방송을 쉬는 그런 일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40 총선을 앞두고 나서 도저히 이 나라를 그냥 놔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병원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했던 일은 기독교 청년들 모아서, 물론 그들이 먼저 모여 있었고요. 저는 나중에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40 총선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보수가 이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 청년들과 함께 매일 밤새 그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10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게시문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동향이 되는지, 무엇이 대한민국의 지금 핵심 이슈인지를 점검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를 국힘과 용산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한 4달 했습니다. 용산에서 놀라더라고요. 국힘도 놀라고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50개의 정책을 뽑아서 그걸 전달했는데, 참 답답한 게, 제가 국힘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힘 정책국에서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인기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의 입에서 2030 청년, 사실 2030 청년 가운데 여성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혹시 요만큼이라 있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진짜 잘생기면 지지하는 게 젊은 여성들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거는 2030 남성들인데 왜 그러냐? 그들이 깨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페미니즘과 손잡고서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미래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정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 국방의 의무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만들고 군 가산점 폐지하고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게 만들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여성 우대 정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남성들이 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030 청년들을 잡아낸다고 국민의힘에게 50개 정책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걸 씹더라고요. 한동훈 입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는 이거 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인은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쟁 난리통에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던 군인들이 5.16 때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시가행진했던 육사생도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배운 군인들이었습니다. 생도들이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시청광장에서 그 생도 대열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군인들, 젊은 20대, 30대 군인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가르쳤던 바로 그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정치 체제의 그 위대함을 미국으로부터 배웠던 바로 그런 군인들이라고요. 그분들, 제가 박수받으니 전혀 아니고 저희의 그 위대하신 정치가들이 박수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와 함께 어떻게 그렇다면 이 정치판을 바꿀 것인지를 청년들과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좀 당장 해보려고 하는 일은 여론조사 판을 한번 엎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60개 정도쯤 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2개 빼고 전부 다 좌파 성향입니다. 그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려 60개가 넘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아졌는지, 업체가 많아졌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본,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입니다. 1억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걔네들 선거 여론조사 업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걔는 21개밖에 안 됩니다. 20개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 여론조사 업체가 일본의 3배입니다. 그 얘기는 인구 대비로 치면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9배나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업체의 95%가 전부 다 좌파들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아까 고 위원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요, 상당 부분이 좌파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요, 자신들의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그 배후에 깔려있는 반대한민국 사상을 위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만 바로 조사 실시합니다. 조사 문구도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이면은 그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젊은 청년들하고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업체를 지금 2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파 성향이. 하나 정도 좀 더 만들던가, 능력이 된다면 좀 더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지금 좀 찾아다니려고 좀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저하고 함께 모니터링 밤새워서 몇 달 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들하고 여론조사 업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와 함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고 회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가. 이랬더니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게, 안전보장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집시법을 개정해야 된다가 60%, 그리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36%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60%가 집시법 개정을 반대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77%는 현재 집시법 개정안은 집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걸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됐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이 화물연대며 민주노총의 어떤 그 집회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집회가 노란봉투법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력행위로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면죄부를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집시법 개정들, 집시법은 분명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중요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집회 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얘네들이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여론조사를 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의견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때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유가 민주당의 특검 공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22대 국회 시작되게 되면 최상병 특검 시작할 거고, 김건희 특검 시작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특검이 이어질 텐데, 그 특검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상병 특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국민의 70%는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상병이라는 젊은 청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재발시켜서는 안 되니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특검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이 과연 외압을 가했는지 안 가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특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대한민국의 특검은 지금까지 13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13번의 특검은 모두 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그 수사가 미흡했을 때 진행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당신께서는, 귀하께서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최상병 특검법이 검찰 수사 이후에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전 국민의 70%가 최상병 특검법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할까요? 저는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모두 다 국민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이고, 저와 사실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저희 청년들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겠습니다는 왜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나갈 일들 중간중간에 이제 트러스트 포럼 와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멤버들 만만치 않은 그런 청년들 아닙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대현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좀 희망이 좀 찬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앵커이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셨죠. 또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이지만 저희 아나운서 후배들은 따뜻한 선배님이라고 그냥 불립니다. 그만큼 따뜻하신 분인데요. 박찬숙 아나운서이자 또 국회의원이셨던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박찬수. 재밌는데요? 저 김규영 씨, 따뜻한 박찬수 맞아요? 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의 주제가 큰 틈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처음부터 쭉 앉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문자 적었습니다. 제가 1945년 태어났습니다. 해방둥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해방둥이가 아니고 광복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쇠사슬을 풀어줘서 우리가 해방둥이가 아니고, 우리도 노력해서 우리가 원해서 투쟁해서 나라를 찾았다는 광복중이고 불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할 때 제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평소에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 그러면 청취자들이 전화 많이 드리고, 저희 나라라는 건 비굴한 거다, 우리나라가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또 신익기 선생님, 신익기 선생님의 외손자가 친손자가 한국일보 기자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1968년에 KBS 일기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잘한다, 뭐 좌담 프로를 잘한다. 근데 그 중에 인상적인 사람 둘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만철 씨예요. 한 사람은 김만철. 북한에서 16명의 가족을 태우고 쪽배를 타고 한없이 배가 고파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하고 해서 일로 와서 프레스센터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KBS 방송차를 가져가서 다른 언론이 못 데리고 가게 거기다 다 태우고 KBS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광숙인가 누가 딸아이가 있는데 걔가 다리를 절어요. 김만철 씨가 북한에서 의사였어요. 배고파서 넘어오고 아픈 딸을 남쪽이 잘 살다니까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KBS에 가서 막 인터뷰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서 그 옆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대라고 써있는 걸 보더니 여기 순대라냐고. 저는 순대가 북한 음식인 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대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순대를 사다가 제가 같이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김만철 씨예요. 16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여만철 씨가 왔어요. 여만철 씨는 왜 넘어왔는가? 딸이 여금주예요. 그리고 여만철 그 아들이 둘에 딸 하나인데 딸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북한에 말하자면 바치는 아이로 뽑혔어요. 근데 그게 도단위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뽑히면 그냥 옷감도 주고 식량도 더 갖다 주고 그래서 희망이 딸 여금주였어요. 근데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도단에서 통과해야지 만수산 금수강산이지 평양으로 가는데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제가 드디어 또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 와서 뭘 했냐 하면 만두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만두집에 제가 먹으러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금주가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한국에 와서 뭐 하느냐 하면 희망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젯밤 꿈 안 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꿈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만 많이 쓰는 말인가? 장래 뭐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배불리 먹으면 좋죠. 이게 다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볼 수는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어느 날 속초 앞에 미국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 21인가 그거는 그 당시에 소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 당시 이제 김포에 가져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와가지고 이 신식 비행기가 적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어떤 건가를 살짝씩 조사하고 해서 갔어요. 대단히 귀중한 정보죠. 우리가 북쪽에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선하거나 넘어오는 것은 자유세계의 가장 귀중한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그 박순국 중령 이 사람은 말하자면 북한의 고위층의 조카예요. 삼촌인가 누군가 체코인가 어디에 대사고 그래서 넘어간 거는 북한으로 보면 너무 심대한 타격입니다. 군사정보가 넘어간 거예요. 소련도 그렇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또 기억나는 건 안찬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찬일은 항구라는 거죠. 군대 가면 밥담아 먹는 그거를 들고서 38선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경계태서도 너무 흥했어요.
우리 군인이 넘어온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얘가 가서 놓고 했어요. 나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놓고 교수님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대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제 무슨 인권센터 이런 걸 만들었는데 말도 참 잘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자기 군대 가가지고 어머니를 10년 동안 못 봤대요. 자기 고향은 압록강가인가 그런데 군대가 10년이에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못 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인터뷰를 해서 그쪽을 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바이칼호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갔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17대인 건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안에 뭐 이재호 의원님이 박계동 의원들 같이 해가지고 국가발전연구회 발전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같이 갔는데 바이칼 호수가 정말 잔잔하고 무한대로 넓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평면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니까. 그리고 물속의 깊이는 1620m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 깊은 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배를 좀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얇은 파란 잠바 입고 갔는데 바람이 그 겨울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바이칼 호수에다 내가 선물 하나 줬다 그러고 왔는데 내려서 물을 담으니까 손을 넣을 수가 없이 너무너무 손이 시렵고 정말 차가운 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칼 호수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홍보관 같은 게 옆에 아주 낡은 건물 2층인데 아주 볼 수 없이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아마 9인치 커야 14인치 정도 아주 초라하고 낡은 텔레비전에서 바이칼 호수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한용일 사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바이칼 호수에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 삼성 딱 붙은 텔레비 큰 거 하나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그 다음에 보냈냐고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실례니까 알아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그건 느꼈어요. 야 그래 정치하니까 이거는 참 좋다. 그 바이칼 호수를 가려면 이르쿠츠크라는 그 주변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르쿠츠크는 그 우리가 뉴스에서도 참 많이 말했던 곳인데 그 러시아의 파리라 그래요. 또 창문도 그렇고 이렇게 가보면 완전히 파리처럼 아주 건강하게 해놨어요. 이제 그게 기억이 나고요.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여만철, 김만철 그리고 박순국 중령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북한의 계급을 인정받아가지고 중령이 됐어요. 근데 어떤 걸 했냐면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것, 내려오는 것을 책임지는 군인을 박순국 중령이 그 자기 계급보다 하나 더 우리가 쳐줘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치가 아니고 어떤 언론 2000년에 그 한국 그 방송인으로서는 이제 개인상 그리고 또 서울 언론인클럽에서 개인상 받아서 언론인으로서 80년 7월 19일에 1차 해직자가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해직 1차인데 아무것도 3년 동안에 재취업이 금지됐어요. 왜 해직이 됐느냐고 물어볼 때도 없었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온 명단에다만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도 좀 쓰고 그래서 뭐 어디 뭐 당선 작가도 되고 그리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사꾼인데 왜 나는 장사 못해?
그래서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서 남대문 시장에 와서 옷 여다가 옷도 팔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걸 훔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능력만큼 하는 거, 이런 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는 걸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참 더럽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예요. 정치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몽해야 될 건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됐을까? 그것은 대한민국 각자 국민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영웅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는데 일조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트러스트 포럼은 반드시 신뢰로 이 나라가 바꿔줘야 된다. 믿는 나라, 믿고서 손해보던 것 믿고 살자. 우리 트러스트 포럼의 이 공격인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허문영 선생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그분은 그냥 보이지 않게 트러스트 포럼을 응원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오늘 오디언스가 특별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을 잠깐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장호 감독께서 하버만의 약속, 그게 시사회가 맞죠? 7월 5일이죠. 정동제일교회에서 그때 하버만의 약속, 이장호 감독이 50주년 만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내놓았을까? 지금 아마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죠? 준비하시다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길만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부족한 걸 지금 채우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스가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많은 지인들하고 함께 오신 우리 지춘호 상임고모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오늘 보고 느낀 소감을 이제 여러분 대신해서 한 말씀 잠깐만 나왔어요. 자, 오늘 보고 느끼신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세요. 제가 좀 해공 기념사 앞에 거기만 늘 나가다가 이승만 이 포럼에 나와보니까 여기 뭐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 알만한 분들, 유명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임을 가지게 된 그 동기가 이 박사와 해공은 1956년도에만 선의의 경쟁, 선의의 라이벌 경쟁만 했지, 그동안에는 192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뭐 한 30년 이상을 서로 협조하고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현 총장님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같은 이 운항과 해공 기념사업에서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좀 더 계획 있게 좀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 2, 3분의 그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 고모님들 두 분 일어나실까요? 이운섭 상임 고모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윤덕순 상임 고모님 어디 계세요? 네, 두 분
공교롭게도 우리 사임 고문들의 중심 되신 분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서울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우리 이윤석 고문은 저 현승일 박사님하고 같은 동기동창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누가 후배예요? 현 총장님 후배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기념사회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우남산악회 회장 김영덕 회장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렸어요. 박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남선양회 신수자 목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주식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소개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는 7월 5일에 정동 제1교회에서 갖는 한미 이승만 심포지엄,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념사업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펜젤라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만든 게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왔던 유명한 언더우드 그 선교사께서 세문안교회를 만드시고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을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해서 한평생을 투자하신 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고 그 이승만 박사를 가장 곁에서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가깝게 지근거리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신익희 이 두 분의 영전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모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와주세요. 오늘 사회자 김명숙 씨 아주 얼굴도 참 예쁘시고 나이가 한 40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60대 40대예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트러스트 포럼에 처음으로 진행을 맡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훌륭하신 강연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큐 영화 건국기념을 봤던 눈물 흘리면서 봤던 장면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제가 오프닝 전에 8월 서울올림픽 진행하면서 에피소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한 개인의 삶도 그렇듯이 하물며 사회와 국가는 어떨까 싶은 생각을 오늘 다시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감히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트러스트 포럼을 함께 하면서 되게 희망에 찬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혼자 있을까 봐서 외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최재형 트러스트 포럼 대표님 오늘 마이크를 접으면서 잠깐만 나오실까요? 최재형 대표 잠깐만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감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오늘 마이크를 접으면서 우리 최재형 대표님 와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한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시키는 건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저는 지난 이제 한 거의 3년이 돼갑니다. 3년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담게 되고 그동안 아주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앞길에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저희 앞에 무슨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지 흥미가 뭐라 그러나요?
기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길에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부탁드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나가서 좀 거리 제한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마지막 마이크. 박결.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일여고 서울 예일여고에서 교련을 30년 동안 가르치다가 제대했습니다.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이승만 기념면 사업회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교육부 현재 교육부 장관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의 훌륭한 업적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건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네, 정말 꼭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전에 꼭 밤 9시에 끝났는데 거의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항상 님의 침묵 한영원 선생의 시가 생각납니다. 만날 때 헤어질 걸 염려하고 헤어질 때 또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님의 침묵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시기가 참 좋습니다. 돌아가실 때 건강하시고 다시 19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